반갑습니다. 저는 정병진 목사고요. 우리 고예나 작가님,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라는 그 책을 쓰신 고예나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전동 NCC 특강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고 작가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흥태생이시고요. 순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을 펴내신 지 1년 됐나요? 예. 그래서 이주민 결혼 이민자 2세로서 그렇게 그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진솔하게 펴내셔 가지고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예, 이 정도 제가 소개를 올리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저를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작가명 고예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교를 사실 순천대학교를 나와서 순천에 상당히 5년 정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착이 많이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지금은 장흥에 살고 있지만 다시 순천에 와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해서 이제 현재는 장흥가족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한국인인 아빠,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신 엄마, 그리고 여동생 2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서 이렇게 불리고 또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책까지 쓰고 하는 기회도 얻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취미도 말해보자면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를 좋아하고 뭐 노래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경로가 되게 긴 편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 16일에 그때 아빠께서 어떠한 일에 화가 나셔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컵을 던져서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참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민도라는 친구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기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를 그 사건과 기반해서 다문화 가정인 것과 더불어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민도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주의 저널 일다라는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고, 이주 여성 엄마를 때린 아빠, 딸은 철새에 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실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저에게 직접 글을 한번 써보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2022년 8월에 우리 마을은 다국적 이모들의 노동으로 유지된다라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노동을 담은 기사를 작성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출판사 위고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한 권 내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 2년 후인 2024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우린 언제나 타지에 있다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다들 제가 글을 썼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뭔가 주도적으로 글을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는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전까지는 글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봤자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그런 정도가 제 최선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인생의 버킷리스트처럼 뭔가 뭐 나중에 언젠가 뭐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책을 하나 내면은 뭔가 멋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출판사에서 정말로 제안이 들어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사실.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붙잡았죠. 붙잡았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는 썼는데 쓰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못 잡은 거죠.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뭐 다문화 가족들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한번 써보긴 했죠. 약간 엄마 손을 잡고 이제 통일교회를 다녔던 거라거나 사회복지관에서 한글 수업했던 거 이제를 참관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험을 쓰기는 했는데 그런 것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쓸거리도 생각보다 없어지고 뭐 막연하게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만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마냥 또 이제 사실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 사는 이야기에 그냥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만 쓰면은 단조롭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의 경험, 내 생각,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좀 더 주관성을 담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출판하고 한 1년 후, 출판하고가 아니라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하고 1년 후쯤에 깨달은 정도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의 내부를 참 많이 들여다본 거죠.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 뭐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되게 엄청 깊은 탐구, 제 딴에는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저를 위한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이제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모든 다문화 가정이 이 글을 읽고 공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글을 읽으면서도 이제 다른 관점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 뭐 또 다문화 가정이 아니면서 또 이 글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이제 또 우리는 언제나 타지이다라니까 타지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는 합니다. 우리는 언제 타지에 있다고 느끼는가? 선생님들은 언제 타지에 있다고 느끼시는지. 평생이 타지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우리 영원한 집이 맞습니다. 지내가는 나그네입니다. 정거장. 그쵸. 일단은 잠깐 밟으러 온 거일 수 있죠. 이런 관점은 또 처음입니다. 네, 아주 신선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어디 나오냐고 초등학교 그런 거 있죠. 순천에서 고등학교에서 순천 나오고 맞아요. 그런 지역의 출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제 또 나와 다른 곳에서 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타지 출신이구나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사실 전남을 그렇게까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출판을 하고 나서 서울도 그렇고 뭐 다른 천안, 뭐 강원도, 춘천 뭐 그런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북토크 초청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와, 나 진짜 전남을 벗어나서 다른 땅에 있구나, 타지에 있구나를 또 이렇게 느끼고는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심리적으로 이제 타지에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여기는 언제나 타지다라고 말하신 그런 것처럼 이제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 뭐 학교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뭐
언어 공부라거나 학급 공부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혹은 뭐 요즘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뭐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는 한데 그들의 이제 경계, 그들의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타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제목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가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제를 처음 받고 나서 무슨 말일까? 라고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여기에 있었는데 근데 내가 타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마땅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대로 출판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걸 읽는 독자들의 대부분의 입장에서 나는 타지에 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적절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주민을 되게 나눈 거예요.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게 뭐 본인 출생이 국내 출생인지 국외 출생인지로도 나눌 수 있고, 부모가 한 명이 외국인인지 두 명이 다 외국인인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또 탈북 청소년들도 이제 이주 배경이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국내 출생이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 이제 국내 출생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인 거고요. 이 분류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말이 길잖아요. 국내 출생 국제 결혼 자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말이 좀 길어서 이제 이주 배경 청년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같은 이주 배경 청년이어도 다문화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다르게 있기 때문에 다문화랑 이주 배경 청년을 단어를 혼용해서 쓸 거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가 살아오면서 다문화로 불린 기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익숙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 전남 농촌 출신 청년, 그리고 가부장제 속 여성, 그리고 이주민의 주변인,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정체성을 뭐 칼로 무베드 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이 있어도 뭐 다른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얽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가부장제 속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 참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대해 반발하는 여성이 상당히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뭐 그렇지만 불편한 자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예민했습니다. 뭔가 항상 엄마가 제사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서 거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셨거든요.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것들도 하셨고, 당연히 저희 어린이 아이를 키우기도 하셨고, 저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엄마를 또 모시기도 하셨고, 그거를 엄마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 텐데 다들. 근데 뭔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에게 맡겨버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하다못해 뭐 고맙다는 말이라던가 그런 제스처, 행동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니까
뭐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런 거 해야지라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이제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도 저를 참 힘들게 했는데요. 아빠가 사실은 뭐 실제로 사람을 때린다거나 뭔가 엄청나게 위협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때 뭔가 예민함이 훅 올라오셨을 때 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손에 쥐어서 던진다거나 뭐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이게 또 비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훈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빠의 기분이 지금 어떤지를 살피는 게 가장 최우선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실제로 사람을 때리진 않았으니 뭐 나름의 위안을 얻고는 살았는데 그 점에서 얻고 살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엄마에게 또 상처를 입히고 그런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저도 그때는 참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19를 전화로 부르면서 아빠한테 소리를 쳤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하면서 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때 이 경험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이제 비로소 제가 민도와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로 해서 이제 책도 낼 수 있게 된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연도 다니게 된 거라 이게 참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2020년 제가 스물이라고 볼 수 있죠. 20살 때 겪은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한국 나이로 26이다 보니까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참 다시금 생각해보는 게 많아지는데 제가 아빠랑 참 많이 닮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그 아빠의 욱하는 성질이라거나 그 예민함, 소리에 대한 예민함 이런 게 저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하는 행동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냥 애초에 그 제 기준, 제 생각이지만 그냥 딸 셋 중에서 제가 제일 아빠를 닮은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러한 감정을 참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빠의 감정을 용인하는 정도와 제 감정을 용인하는 정도가 달랐던 거죠. 사회든 가정 내든 아빠가 성질을 낼 수 있다 하면은 아빠는 뭐 만약에 100가지 화났다 하면은 뭐 사실 120가지 화를 내도 가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화가 난다고 한들 어디까지 표출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가정 내에서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만드는 차이는 뭐 아빠의 나이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제 성별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여자아이니까 그만큼 아빠만큼의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그 파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회에서 바라보는 권력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성주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평등성. 그렇죠. 맞습니다. 평등. 남자와 여자는 다 다른 어떤 평등. 맞습니다. 참 정말 다른 듯 하면서도 참 같은 모습도 있는데 이게 사회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남자나 여자나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온 뿌리같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살면은 사춘기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쯤만 되면 그냥 엄마가 외국인인 게 너무 당연해서 이거에 대해 크게 의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쯤 사춘기가 오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갈 때가 오잖아요. 나의 뿌리는 무엇이고 사회에서 위치가 무엇이고 이런 걸 찾아갈 때 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거를 알게 되면은 그때 참 마음이 그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기득권으로 묘사되지 않는 거의 약자인 점도 있고 약자이면서 또 차별받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 정체성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중에는 나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이기만 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외국인 정체성을 지우려는 아이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뭐 가까운 주변의 지인한테 선생님이라고 치면은 뭐 선생님 저는 한국인이에요 아니면은 엄마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한국인일까요? 필리핀 사람일까요? 이렇게 의문이 던질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질문을 던진 아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솔직히 뭐 그냥 둘 다라고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울 수 없는 나의 한 일부분인데 이거를 수치스러워하고 없애고 싶어 하면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잖아요. 가슴도 아프고 사실도 아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잘 받아들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거는 개인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인식도 그만큼 빨리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도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인식도 참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제가 나고 자라면서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타고나길 그냥 한국 사람이다. 땅땅땅 이렇게 살아왔어서 이런 질문을 오히려 받았을 때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혹시 자신을 어느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낯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명명해보자면 한국인 정체성이 100%고 거기에 더해서 필리핀 정체성이 10% 정도 있다. 그래서 도합 110%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뭐 한국 80, 필리핀 20해서 도합 100%를 해야만 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체성이라는 게 자신의 감정, 자신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100이라는 완벽한 틀에 가두지 않아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느껴도 그거는 자기 자유인 거죠. 한국인 100, 필리핀 100으로 느껴서 뭐 도합 200%로 살아도 되는 거고 뭐 중도 입국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외국 정체성 한 80, 한국 정체성 30 뭐 이런 정도로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만 정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한쪽을 덜 느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라는 좀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연대의 필요성과 공통점 나누기가 참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이기에 느끼는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겪었던 뭐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집안에서 다문화 가정이기에 생기는 문화적인 차이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점을 주변에서 자신과 같은 다문화 가정인 사람들한테 나누면은 그게 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연대라고는 했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신과 같은 공통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공식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아직은 다문화 가정 자녀 세대가 어리기 때문에 모이기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오히려 젊기 때문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활발히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또 해주시기도 하셔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와 정보 부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취학률과 학업 중단율이 있는데요.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이렇게 비교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학교 취업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전체 학생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18% 정도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고 여기 학업 중단율을 보시면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0.29%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학교 사회복지론이라는 그 대학교 수업에서 듣게 됐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은 저소득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숫자는 절대적으로 도시에 더 많기는 하지만 비율로 보면은 전남이 뭐 거의 참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폭이 참 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자녀가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도시에랑 다문화죠. 소속이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장을 다니신다거나 농사일을 하신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 경제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녔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딸이 셋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명은 또 연년생이어가지고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장학금이 없었거나 혹은 제가 이러한 집안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만약에 인서울 사립대를 가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참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집과 최대한 가까운 국립대를 다니는 게 나에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 없으면은 대학교를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점이 이제 저는 운 좋게 피해갔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학업의 연관성을 또 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남 농촌 출신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전남이 전국 다문화 가구 비율도 1위고 숫자로도 전국 8위입니다. 사실 이게 전혀 낮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 출신인 것과 다문화 가정 출신인 거에 대한 교차성이 또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된 지 한참이니까 경제 활동도 할 텐데 물론 도시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남에 남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 출신으로서 또 전남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지역의 활성화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들의 부모들도 이제 전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을 돌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남 하면은 또 농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집도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전남 농촌이라 하면은 정말로 말할 게 없다 할 정도로 뭐가 없잖아요. 다 그래요. 전국이 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어딜 가나 시골이란 게 다 그렇지만 특히나 전남에 있어서 발전이 되지 못한 것도 더 크기도 하고요. 특히 또 장흥이 진짜 뭐가 없거든요. 옆에 강진이나 고성만 가도 이만큼까지는 하는구나가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 장흥은 정말 이렇게까지 뭐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쉽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 학창 시절의 삶은 정말로 논과 밭과 산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을 했고, 존나 살았구만. 네, 공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황토되게. 작가가 그래서 한강이 나왔죠. 그래서 장흥의 작가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장흥이 정말 다음에 네,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 한승원의 정말. 한강도 만나봐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김제가 고향인데 네네. 학교 가는 길이 30분인데 네. 양쪽으로 끝도 없는 벌판만 있어. 논만 있어. 맞습니다. 논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논만 있어. 논만. 아니요, 정말로 이거를 곱하기 그냥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도 초등학생 때 등교를 걸어서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농토가 바다에 있는데 일제 때 다 한국 사람 지게를 져서 논을 만든 거예요. 많은 그러니까요. 사람들. 예. 거기 느끼는 간직지. 거하고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느낌이 틀리죠. 예, 틀려요. 우리 동네도 다문화가 계셔요. 예. 있죠, 진짜.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네. 음. 이렇게 등하교를 걸어오고 가고 하면서 자전거를 탈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2.5km 정도를 정말 논과 산과 강만 있는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서관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장흥읍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책 한 권 읽으러 가고 싶다고 해도 버스 타고 40분을 이렇게 슝 돌고 또 40분 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접근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안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할 때는 또 모르다가 도시에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하다못해 순천만 오더라도 순천 애기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를 느끼게 되는 문화 거죠. 차이. 네, 거의 같은 나라지만 문화 차이가 느껴질 정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년 봐왔던 게 농사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봄에는 또 이제 소요물 아직 있고 곧 모내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벌써 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봄작물도 이제 거의 수확할 철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여름에 못 심으면은 하늘이 이렇게 물에 비쳐가지고 장관입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면 또 황금빛으로 물들어서 이런 거 트랙터가 착착착착 하고 그 수확하는 것도 가을에 나고. 수확할 때 네.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안 가봤죠. 그렇게는 또 못 해봤는데. 가보면요, 계절 이게 수확하는 것이 틀려요. 맞습니다. 또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위쪽 지방은 더 빠르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느껴가면서 이제 또 나락먼지도 이렇게 맞고 깔따구도 먹고 이러면서 또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덩그러니 이제 훤히 넓어져 있는 논을 보면서 칼바람을 맞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서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농사가 얼마나 많은 노동으로 일구어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끔 이제 도시 가다 보면은
농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대단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할 때 먹는 거 그거 다 쌀이고 밥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농부의 딸로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요즘에는 막 스마트팜 이러면서 농사가 다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농사의 자동화 같은 거는 기계화 같은 거는 너무 뭔가 완연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이 참 많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계를 다루는 것도 아무래도 고령의 농사 짓는 분들께는 또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해드리곤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변인으로서 본 이주민의 노동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노동을 참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부터도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이시고 또 다른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 이제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뭐 공장에서도 일을 당연히 하시고 당연히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다방면으로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점에 더불어서 이제 가사 노동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결혼 이주 여성의 노동이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결혼 이주 여성의 손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걸맞지 않는 취급을 당할 때가 있으세요. 뭐 물론 이제 정당한 임금 지급도 중요하고 뭐 사대보험, 휴식보장, 출퇴근 시간 보장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큼 저가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앞서 말했듯이 이제 엄마가 가사 노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게 결혼 이주 여성의 노동을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그러면서 당연히 일하러 왔으면 이만큼 노력을 해야지 뭔가 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노동을 바라는 것도 참 웃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한 이제 노동자로서의 그 받아야 하는 존중과 대우를 해주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사적 회사 쪽으로 간다 하면 이제 또 그런 일들 가끔 나오잖아요. 사실 가끔은 또 아니겠지만 뭐 최근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지게차에서 묶여가지고 또 인권 유린을 당한 맞습니다. 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한 걸 볼 때 이제 저의 입장에서도 분노가 일는 거죠. 아니 돈 벌러 온 사람들이면은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이제 돈만 주면 되는 일일 텐데 왜 이렇게 또 인격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제 필리핀 가사 돌봄 노동자라는 그 노동도 한 번 있었잖아요. 이제는 법무부에서 공식 폐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이제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고 그냥 노동도 아니고 가사 돌봄 노동을 하는 젊은 또 여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수도권 출신의 가정 내에서 고용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봤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다가 또 이렇게 폐기가 되어가지고 뭔가 이런 점에서 있을 때도 사람들이 약간 노동에 대한 인식을 특히나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존중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이제 가끔 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사 한 줄, 뭐 미디어 한 줄, 고부 갈등에서 맨날 그 항상 시어머니랑 싸우고 있는 그런 며느리 역할로만 이제 보아왔으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사람은 어떨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또 통일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 통일교를 통해 이제 주선이 된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 이주 여성과 통일교가 네, 엄마 아빠가 통일교를 주선해서 결혼된 거예요? 네네. 이게 또 책에서도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데 그 통일교만 듣고 보면은 뭔가 정말 통일교를 열심히 믿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통일교를 종교로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이제 아주 열렬한 천주교 신자시기 때문에 정말로 아침 저녁마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따갈로그로 하시는 그 신부님의 미사를 항상 들으시면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통일교를 종교로서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냐면 그냥 저희 엄마께서 이제 필리핀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같이 일을 하던 친한 언니가 한국인들이 결혼하러 사람 찾는다는데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나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야겠다 하고 그냥 정말 가셔서 그때 아빠를 만나고 그때 혼인신고를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통일교는 하나의 지나가는 다리. 맞습니다. 그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리뿐이야. 다리. 맞습니다. 정말로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한 창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톨게이트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통일교를 종교로 믿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다는 점이 그렇죠, 예. 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마냥 또 너무 통일교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일교의 잘못이라거나 뭔가 어떠한 큰 이슈가 곧 이분들과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또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고. 정확히 말하면 통일은 종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그 실체를 알고 나서는 정말 싫어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또 참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련히 하시겠거니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으로서 설명을 이제 엄마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는 되게 내성적인 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그 외국인과의 결혼을 냅다 이제 성공을 해버린 또 대단한 면모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과 신앙으로 저희 가정을 유지를 계속 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든든한 기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 그리고 또 동생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집에 택배가 온다 그러면은 절대 안 뜯어보시고 그냥 택배 왔다고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부담을 최대한 안 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와도 빵점이어도 상관이 없다. 뭐 건강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하는데 또 동시에 당신께서 이제 학벌에 대한 욕망이 또 있으셔가지고 왜냐면 필리핀에 있을 때 둘째로 태어나셔서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서 일만 하셨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또 욕망이 있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따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또 이런 뭐 꿈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 점이 이제 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사를 또 지으시다 보니까 농작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손에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고 팔지 못하고 남은 못난이 마늘 같은 게 있으면은 다 갈아버리셔가지고 이제 다진 마늘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이렇게 꽁꽁 얼려두시고 그러면 이제 덕분에 이제 냉동 디저트에서 은은하게 마늘 맛이 나는 이제 재밌는 이슈도 벌어지기도 하는 네 그런 이제 함부로 버리시지 않고 또 아끼시는 그런 철저한 또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인으로서의 설명을 해주어야 사람을 좀 더 사람으로서 인식하면서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저한테는 정말 엄마일 뿐이니까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과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되게 저와 같은 또래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어르신분들과 얘기가 참 잘 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전통 남방 한옥 구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욕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부엌이 있고 그 이제 큰 방이라고 부르는 할머니께서 주로 쓰시는 방이 있었고 이렇게 연결고리 마루가 있고 또 이제 말레라고 부르는 창고처럼 쓰이는 다용도실이 있었고 이제 작은 방이 또 있었는데요. 거의 이제 저랑 동생들과 이제 엄마 아빠가 쓸었던 방인데 이런 집에서 살면서 사실 이게 또 그림이 네모반 듯하지만 네모반 듯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 지붕이 폭삭하고 순간 푹하고 이렇게 일그러졌었는데 태풍이 불었을 때 나무가 그대로 썩 하고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장도 이제 비가 가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새기도 했고 또 벽에도 흙벽이랑 뭐 집 같은 거랑 돌 같은 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게 원래 한국 네 맞습니다. 고요집이에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거운 기와를 올렸던 그런 집이라 벽도 이제 막 조금 이렇게 툭툭 만지면 흙이 부스스하고 떨어지고 벽지는 발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들리는 거죠.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기와 있는 집은 부자예요. 아 맞아요. 그렇게 또 기와를 올렸다가 원래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버티지를 못해서 벽이 조금 더 하중을 많이 받은 그런 경우도 그러죠, 예. 생겼죠. 그러면서 일단 방수가 2개였는데 사는 사람은 이제 6명이어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 우선은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춘기도 오고 했을 때 또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을 또 구분을 하잖아요. 그럴지를 못했던 점에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집의 상황이 너무 열악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 사이로 여름 되면 벌레 들어오고 겨울 되면 눈 들어오고 이런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온수의 중요성, 보온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방충망의 중요성이라든지 화장실의 중요성.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디에서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요. 제 나이 때 애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전쟁터예요. 네. 전쟁터. 네,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정말 제 나이 때 이거 경험한 애들이 한 명 그 정말 찾기가 드물어요. 우리 세대야. 이게 말이 통한다는 그겁니다. 정말요. 화장실 아니고 변성. 아 정말 그 옆에서 염소 살고 있고 그 앞에서 소 살고 있고 그랬거든요. 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고. 그런 삶을 살면서 아 이게 어떠한 아이들에게는 이건 영원한 과거의 이야기겠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위생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 통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 우리만의 추억. 진짜요. 현실인데요. 맞아요. 저는 정말 살았던 제 추억이자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는 여기 집에 터만 남겨두고 이 집을 싹 다 허문 다음에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방송사 측에서 방송을 찍으면은 새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제안이 온 거거든요. 근데 좋은 제안이네. 네, 정말 좋은 제안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내 얼굴 팔면서까지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정말 의견을 바꾸길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방송이 됐어요, 그게? 네. 이제 방송이 됐고 중학생 때 선생님께서 이제 잘 봤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카이빙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본 것 같은데 옛날 건가? 그래서 안 작가님 되더라고요. 얼굴 하나 팔아서 마련한 집이네. 뭐 가족들 다 그런 거죠. 이렇게. 팔아서 그런 일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그 방송하면 나왔는데 정말요? 그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거냐면은 보일러 연기통에다가 새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게 불 막 연기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고. 그거 진짜 세상에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 네. 그쵸. 이런 것처럼 TV 출연이 생각보다 이득이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약간 조금 기업 연계 복지도 참 중요하다는 거를 또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작가가 되는 어떠한 출입문이 된 거예요. 네, 기반이 됐네. 맞죠. 이게 또 이제 지방 방송 그만합시다. 아닙니다. 이거 얘기 나누는 거 진짜 재밌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공감대도 이렇게 없고 또 이렇게 이제 주거 환경도 있지만 또 저소득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소득이 농사는 또 소득이 안정적으로 또 월마다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연마다 거의 책정이 되고 또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또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나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한 달에 뭐 2, 30을 쓸 수는 없는 집이구나는 좀 그렇게 깨닫게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막 닌텐도를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3DS라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펜 가지고 노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 하는 거 구경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이 뭔가 이렇게까지는 못 해주는구나를 깨닫기는 했지만 그런 거 자체가 저를 뭐 특출나게 좌절시켰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는 부모님들께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거를 아는데 왜냐면 다른 부모님들은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또 어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걸 아는데 못 해주는 거에서 오는 죄책감이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안하죠. 그쵸.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저 엄마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시구나 이 정도로만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좀 더 심리적 타격이 컸던 것 같고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소득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정서적인 안정감, 뭔가 유대감 그런 사랑이 오히려 제가 자라날 때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도 많이 해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못 해주는 대신에 그냥 화내지 말고 다른 뭐 차 타고 어디라도 놀러를 가면 그게 더 제 기억에 많이 남고 추억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로 그냥 마을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정자가 있잖아요. 그런 정자에다가 그냥 모기장을 쳐가지고 그냥 밤까지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추억으로 남아있고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이런 거다라는 게 오히려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낭만주의이기도 하고요. 공부를 안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체성 같은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바라는 점에서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이제 10년 전이기는 해요. 2016년도에 이제 고1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어색하게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다들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은 거죠. 뭔가 이주민 관련을 해서 친구를 놀릴 때 말을 쓰는 거예요. 뭔가 뭐 이주 노동자 같은 까만 피부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리긴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대화에 참여는 안 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뭔가 혐오다운 혐오 발언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렬한데? 네? 근렬한데? 아니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네, 그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때 한 얘기인데 작가보다 더 잘생긴 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맞아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을 못 하긴 했죠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이제 기숙사를 돌아오고 나서 그때 이제 침대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그 이야기가 고 작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아닌데 그게 충격이 처음.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다문화 가정이 아니면 절대 뭐 네. 충격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거지. 그렇죠. 그냥 나하고 딱 부딪혀버린 거지. 그렇죠. 저희 처음으로. 싣고 네. 던진 돌에 개미 죽은다고. 그런 거죠. 왜냐면 뭐랄까 그냥 정말 제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로 놓여 있는 거구나. 나는 내 정체성의 일부가 놀림 당할 수 있는 걸로 또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충격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반박을 해서 애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겠다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 전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거기도 하고 정확히 뭐가 어떻게 왜 잘못된 건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심리적인 충격만 받고 그렇게 이제 울었는데 사실 이러한 놀림 혹은 더 심한 행위라던가 뭔가 폭력이 일어나고는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쵸. 저도 이제 멀리서 소식을 듣기만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참 10년 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는 학교 내에 대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참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학교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뭐 사회, 정부, 국가 이런 데서 나서서 이러한 차별은 옳지 않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만 되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 사람들에게 와닿기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차별 발언을 듣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발언을 했던 아이들이 며칠 후에 한 선생님한테 눈물콧물 쏙 빠지게 혼이 나서 교실에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냥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라는 거를 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만이잖아요. 그러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도 어른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른분들, 선생님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은 참 고맙고 나의 편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그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참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외국인이 늘어나다 보면은 다양한 문화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 다문화로서 필리핀 음식을 소개해주고는 하는데요. 여기 또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시니강이고 요거는 팍시우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시니강은 뭔가 가장 비슷한 비유를 찾자면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새콤한 맛도 있고 얼큰한 맛도 있어가지고 고기나 새우 같은 걸 넣어서 고기 육수를 낸 다음에 야채도 넣어서 고소하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국물 요리고요. 여기 팍시우는 조림 생선 요리인데 간장이랑 식초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짭짤하면서도 새콤한 맛으로 먹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향료만 없으면 필리핀 맛 없이 다 맛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또 요즘에는 외국 음식들을 정말 다들 많이 먹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완전 즐겨 드시겠네. 아, 그쵸. 엄마께서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장을 보시는 거니까요. 생선이 있으면은 팍시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뭐 돼지고기가 생겼다 그러면 김치찌개 해줄까 시니강 해줄까 뭐 이렇게 될 정도의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가정식이어가지고 또 소개를 또 이렇게 해드리고는 합니다. 우리는 한국식만 먹는데 양쪽 먹기 얼마나 좋아. 맞아요. 이게 바로 다양성을 즐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행복하겠다. 뿌듯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외국 음식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중식은 이제 뭐 외국 음식으로도 치지도 않고 또 베트남 음식도 많이 오고 또 태국 음식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필리핀 음식도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언어와 문화도 당연히 이제 더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될 게 만약에 길거리를 다니다가 영어도 아닌 것 같은 이 외국어가 낯선 외국어가 들린다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흘긋하고 쳐다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은 촌놈이라 그래. 우리는 안 그래요. 이게 낯설어서 특히 그런 봐서, 거죠. 외국을 맞아요. 많이 다녀봐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로 실제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갖 상황에서 정말 외국어랑 외국어는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출신이든 간에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외국어가 들린다 하더라도 뭐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런 입장을 보통 하시는데 한국도 이제는 조금 더 그러한 이제 사회 내에서 외국어를 좀 더 편하게 수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지고 하면은 외국인 자녀들도 많아지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토크도 하고요. 또 꼭 즐겨야만 할까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목적은 저희들의 문화를 다양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검정고무 쓰고 Help me, come, hi, give me, come 그러고 다니면서 코코레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또 외국 사람이나 오면은 막삥 불났고 막 이게 뭐죠 웃긴다는 식으로 보라고.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예, 다양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더 가면 많이 다양해지고 그런 문화가 없어질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맞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양하게 또 이제 다 인식이 돼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강연은 끝이 났고요. 음.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쓰고 출판을 하면서까지 어쩌면은 강연을 나가기 직전까지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 사회에게 들려줄 만큼의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뭔가 아무래도 저는 그냥 평생을 살아온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저는 너무 또 깡시골에서 왔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골 어디 한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야기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필요한 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얘기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정말 이게 내가 잘한 일인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도 쓰고 하면서 되게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나 이제 다문화 정체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에게 응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 효용성을 느끼게 되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맞구나. 내 맞아요. 이야기가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맞아요.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정말 많은 감사함과 또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라도 조금 더 배워가는 게 있다면은 그것만큼 제가 또 바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째 너무 좋죠. 네. 이런 이야기는 네. 아무 데서 들을 수가 그래. 없어요. 근데 우리 고혜나 작가님의 네. 정말 그 삶이 묻어 있는,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게 설득력이 네. 굉장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고 작가님의 이야기가 소중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는 말했지만 다문화의 그 말하자면 주인공들, 실제로 그 2세들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글로 남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고 작가님의 책이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그 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심화시키고 좀 이렇게 다른 또래나 또 이제 앞으로의 다문화가 한국 지금 너무 편견과 차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여기 2세들도 좋고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자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미난 가게에서 이거 들고 왔어요. 재미난 가게에서 한 1년 반 전에 만났어요. 네. 그때 기억하시죠? 재미난 가게.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저한테 또 그 작가님 간 다음에 얘기했을 때 저도 이제 전해줘야 되는 얘기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 네. 그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순천대 앞에서 살고 있었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싶고 작가로서도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1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아까 장흥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일상이 어떤지 한번. 아직 이 일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시작은 5월 달부터이고요.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강연을 더 많이 다녔었던 것 같고 이제 됐습니다. 서울 나들이도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 외갓집에 갔다 올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외갓집도 갔다 오고 갔다 왔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취업 지원해서 이제 합격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책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에 대한 꿈이 굉장히 더 그 책을 한 권 쓰고 네, 또 작가로서의 어떤 더 많은 그 작가로서의 그 포부 네, 이것도 저희들은 느꼈거든요. 아, 네, 즐거워했고 네. 신기해했고 본인이 맞아요. 작가로서의 그 길도 같이 계획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책들을 네, 일단은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최대한 구상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져주시고 있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거의 2024년 6월까지 이야기가 실제로 다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출판을 한 후에 뭔가 다시 처음부터 이야깃거리를 쌓아 나가려고 한다 하면은 이제 겨우 2년이 지난 상황이라 가지고 1년 2년이 지난 상황이라 가지고 다들 많이 그 다음 책 궁금해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잡종이다. 예, 개는 진돗개끼리만 결혼하고 갖고 순종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잡종이다. 왜냐? 아버지는 서씨인데 할머니는 임씨, 또 그 할머니는 김씨, 어머니는 오씨,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잡종이야. 어? 그리고 이 집의 가문과 이분의 가문의 문화가 다 다른데 섞어 산단 말이죠. 이게 수많은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가 너만 옳다, 내 색깔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컬러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하나의 그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지구촌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예, 그래서 앞으로 쭉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이 싹 사라질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면 싹 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가님처럼 활동을 많이 하면 이것이 많이 시석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미국 사람들 막 이상하게 봤던 것처럼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이인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야기입니다. 말도 잘하지만 책 글도 너무 좋아서 굉장히 섬세하게. 아니, 이렇게 기대가 크거든요. 아니 예쁜데 말 잘하면 더 예뻐. 막 보고석이 딱 있어 앞에가. 아이고 거천이세요. 네, 아리랑님, 이 마이크 들고 마이크. 이제 자기 엄마가 이야기 하신 성격 이야기 하는데 네. 자기 성장 소설 같은 것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좀 넓게 이렇게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다 보면 엄청 힘들 건데 참 새로운 세계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움도 있을 것인데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무엇일까? 앞으로 나아갈 힘의 동력은 아무래도 저와 같은 조건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다문화 가정인 아동 청소년들 앞에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은 되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아이들이 물론 다문화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라나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롤모델은 최대한 나와 같은 사람인 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다문화 가정 출신인 어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항상 궁금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이제 그거를 참 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강연을 했을 때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워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뭔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고, 작가 활동이든 아무런 사회복지사든 어쨌든 아이들의 최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잘 해야죠. 우리 박수로 마칩시다. 네. 저희 한번 네, 마이크 들고 왔어요. 제가 아까 그 우스갯소리로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침없이 그냥 막 전혀 뭐 그 걸림없이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그 연설가다, 달변가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참 편견이 심하다.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 보면, 호주 사람 보면은 우리가 뭐 다문화 이렇게 않거든. 그렇죠. 근데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해. 네. 차별이죠. 이거 차별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그 편견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갖춰도 안 되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고, 그리고 그냥 뭐 필리핀 이런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우리가 조금 무시해도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참 큰 문제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 아니에요. 차이인데 이 차이를 우리는 차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외국도 많이 가고 뭐 연중에 뭐 휴일이 한 4, 5일이 있다. 그럼 뭐 일본 가고 뭐 필리핀 가고 막 캄보디아 가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또 거기 가서는 또 우리가 또 외국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않지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생각의 차이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그 편견을 조금 이렇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편견이 심한 그런 이 사회에서 이게 또 좋은 또 이렇게 그 책을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강연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고혜나 작가는 나름대로 했던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이게 특별한 이건 우리 고 작가에게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장기예요, 장기. 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장기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 그 장기를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내용에 대한 뭐 글을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이야기대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그 편견과 그 차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쉽게 이야기했던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그 차별,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좀 모아서 뭐 이제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글을 내서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익히고 또 그걸 통해서 좀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좀 이렇게 편견을 좀 이렇게 깨뜨리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좀 이렇게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고 작가한테 이제 지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칠까요? 잠깐만 한 가지만요. 나는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작가님이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셔서 여기에 와 있다. 이것을 많이 느꼈고 그 일을 참 잘하니까 귀한 법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아유 좀 많이들 오셔서 들었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좀 예, 기회였지 않는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 들고 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또, 물이 예. 큰 물 되는 거예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